알뜰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잘 펼쳐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아마 재밌는 토론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네 분과 함께하는 KBS 초청 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그래도 이곳 스튜디오에서 후보들의 인사말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후보들의 좌석과 또 발언의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미리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말은 후보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민 여러분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서울 시내 교통 시원하게 제가 뻥 뚫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너무 오래 묶여와서 고생 많으시죠? 제가 시원하게 다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52개 대학 산업특구로, 4차 산업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지난 7년간 정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업률 최악, 폐업률 최악, 미세먼지 최악, 그리고 청렴도 꼴찌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서울 개벽 프로젝트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국철 6개 노선 57km를 지하에 넣고 그 상층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서울 경제도 살고 시민도 살게 됩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 순서입니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기호 1번 박원순입니다. 지난 6년 숨가쁜 혁신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토건에 투자된 도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4년 우리 시대의 최고의 과제는 여전히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시민과 함께 경험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한 여정을 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 순서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가 대단합니다. 국회의 방탄의원단은 세계적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깎고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데 자한당, 민주당 따로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은 대형 기획사 아이돌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컨텐츠로 승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종민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혀 다른 컨텐츠를 갖고 나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후보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 순서인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코너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발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토론 진행 중에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어떤 제약도 없이 쓸 수 있는 시간 찬스가 있습니다. 1분간 드리고요. 편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이번 6.13 지방선거 의제로 일반 시민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나 의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가 공통질문 첫 번째입니다. 김문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지난 7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답답합니다. 이런 답답한 점을 시원하게 한번 청소해서 서울을 확 바꾸는 것입니다.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무엇이 답답하냐? 미세먼지 때문에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박원순 시장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400곳이 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저 김문수가 취임하는 첫날에 확실하게 잘 골라서
도장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도로교통 너무 막힙니다. 월드컵 대교 지금 2015년까지 완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2020년도 안 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교통 막힙니다. 제가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GTX A, B, C 노선 전부 다 시원하게 제가 개통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52개 대학 정말 보배입니다. 이 보배 같은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서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의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서울 시민들을 만나뵈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7년간 한계 없다. 그리고 또 내 삶은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표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 IMF 이래 최악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폐업률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 가게가 열 때 또 하나 가게가 폐업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그 가게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이 한 가게가 열 때 두 가게가 닫습니다. 하루에 550개씩 1년이면 20만 개 가게가 사라지는 겁니다. 청년 실업 정말로 심각합니다. 특히 20, 30대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지난 7년 동안 사라지고 그중에서도 20대 일자리가 전국이 1.7% 줄어드는 그 기간에 서울은 무려 12.2%, 그러니까 거의 6배 정도 20대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면 그러면 서울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을 바꾸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IT 전문가, 의사, 그리고 교수, 벤처기업가 그런 능력들을 살려서 반드시 서울 바꾸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박원순 후보 설명해 주시죠. 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시대를 통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재임한 지난 7년간은 그런 변화를 바꾼 어떤 시대와 도시의 운명이 바뀐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개발지상주의 또 토건에 투자하던 이런 시대로부터 이제 삶의 질이 중요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용하던 분이 5%에서 지금 30%로 늘어났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그 이전 모든 시장이 공급했던 것이 8만 호였는데 14만 호가 늘어났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도시라든지 보행친화로 도시라든지 사람 중심의 도시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10,000명 이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찌 보면 소소한 변화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 경쟁력은 26위로 떨어지는 사이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6위로 올랐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네, 박원순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종민 후보 설명해 주시죠. 네,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외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재벌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외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계약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가 임금을 줬다 뺐는가? 정치인들은 10만 원이 깎이는 것이 한 끼 밥값일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 아이들 급식비하고 아이들 학원비하는 돈입니다. 2,5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한국에 860만 명입니다. 이번에 이 최저임금 조치로 인해서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그
연도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최저임금만 받으라고 하면 어떨지 국민들의 아우성입니다. 국회의원들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다 포함하면 어떨지 아우성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이런 최저임금을 깎는 정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장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후보들이 어떻게 할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안철수 후보부터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 현재 서울의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랜드마크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가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지금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4대 문 안에 여러 가지 그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광화문이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이 랜드마크가 됐어야 했는데 사실 제가 외국 사람들과 함께 그 시청 앞을 가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부조화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대문으로 가보면 DDP가 있습니다. 동대문 DDP 설계도 잘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가 제대로 디자인과 그리고 패션의 그런 센터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무작위로 그렇게 대여해 주다 보니 그 특성을 제대로 잘 못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구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다 꿰는 것이 바로 서울시장의 그 역할 그리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슬들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반드시 잘 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세 가지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서울은 산악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체로 평야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아름다운 산과 한강과 많은 지천이 있죠. 두 번째 서울의 랜드마크는 바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식민지의 아픈 역사 속에서 또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개발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쌓여진 어떤 삶의 흔적들을 잘 보호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저는 서울은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서울 시민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그런 시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서울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색 없는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개발 대신에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장점, 우리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지난 7년간 서울시장을 하면서 저는 이런 곳에 집중해오고 앞으로도 여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종민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는 사실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어떤 건물, 어떤 토건 사업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런 도시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서울의 랜드마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제가 꼽고 싶은 거는 인권, 두 번째는 노동이고 세 번째는 세입자, 네 번째는 생태입니다. 사실 세입자가 불을 지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지 않는다면 쫓겨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그 자체가
매력이고 그 다양함이 매력인 것이 바로 서울이 돼야 한다. 그런 서울 인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그런 노동자들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좀 줄이고 도시숲은 늘리면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낼 때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한강, 그 한강이 지금 신곡수중보 열고 물이 흐르게 하면 충분히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녹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계 최대의 생태파크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52개의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서울의 대학에 와서 유학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서울에 있는 대학 주변에 저는 4차 산업혁명 특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가지고 마음껏 연구도 하고 창업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같이 젊음을 즐기는 그런 대학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서울은 여러 면에서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만 특히 대학에 좋은 교수들이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있고 또 좋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학교 주변에 대학촌, 고시촌, 원룸 이런 것들을 제가 시장이 되면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들여서 종상향과 특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도서관, 또 공연장, 또 연구실,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주거지를 만들어서 아주 문화가 있고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네 분의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고 또 후보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공약 발표는 먼저 박원순 후보부터입니다. PT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박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는 뒤에 새 후보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공약에 한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 후보께서는 저는 그냥 안 쓰고 바로 쓰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 6년간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서울에 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들을 모든 정책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간입니다. 앞으로 4년 새로운 서울이 시작됩니다. 지난 6년간 겪은 경험과 시행착오도 앞으로 4년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4년 서울은 바로 돌봄이 시민의 권리가 되는 도시,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행복한 도시, 평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 그리고 자영업자의 삶이 바뀌는 도시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을 새고 내일 새벽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해도 부족한 하나하나 아주 귀한 많은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자영업자의 삶을 바꾸는 서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자영업자는 약 100만 명이 됩니다. 가족까지 치면 300만 명이 되죠. 그런데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서울의 변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진정한 서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종 세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카드 수수료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보통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나도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의 실직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폐업이 되더라도 이 실업 급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삶만이 아니죠.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꼭 필요한데요. 갈 길이 멉니다. 꿈꾸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게 힘겹다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삶을 바꾸는 이 모델이 바로 다른 분야에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계층에게도 다 같이 반영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 한 말입니다. 지난 6년 서울시정이 그러했듯 앞으로 4년 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민이 바로 서울시정의 중심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박 후보께서는 가급적 발언대에 서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질문 순서는 김종민 후보부터고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해 네. 주시죠. 예, 뭐 자영업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딴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7천억 들여가지고 한강 르네상스 토건 사업을 했고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뭐 저 포함해서 다 한강 재자연화하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박 후보님도 시장 시절에 7년 동안 당선될 때마다 신곡수중보 열고 한강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미루고 계신지 제가 제안하고 있는 한강 생태파크 신곡수중보 열면 한강의 재자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우리 김종민 후보님하고 저는 생각이 많이 같네요. 신곡보는 사실 그동안 한강을 호수로 만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신곡보를 이렇게 철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실제 이걸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민 후보님까지 모셔서 그동안에 이 용역한 결과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문수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자영업자에 대해서 내놓은 공약이 아주 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동대문이나 남대문, 방산시장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운상가나. 지금 장사가 됩니까? 정부 문 닫고 언제 문 닫아야 되나. 하루하루 자고 나면 문을 언제 닫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놓으신 공약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꿈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수수료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요. 이른바 핀테크 기술로 구매자가 바로 그 판매자, 가게 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연결해드리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벌써 사실상 거의 개발이 돼 있고 이미 중국에는 사실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중기청에서도 이거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6년간 해왔던 혁신 정책의 하나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큰 돈 안 들이고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것을 또 실천해 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예, 서울페이가 거의 뭐 수수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중국의 위챗페이 같은 경우를 이제 그렇습니다. 벤치마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와 상황이 다른데다가 그리고 특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0.5% 정도가 이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계좌 이체할 때 수수료가 반드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약을 만든 것 중에 저는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과 또 예산의 뒷받침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핀테크 기술로 증명된 바이고 또 외국에서도 다 쓰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그 기존의 망을 활용하면 사실은 새로이 그 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제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어떤 혁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준비해왔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다시 시정으로 복귀한다면 금년 하반기까지 도입 완료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원순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김종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BT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언대에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명이 맞춰져 있어서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의 도시 타이틀을 사람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4대 문안 혼잡 통행료 도입으로 미세먼지 없는 숨쉬는 생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도입으로 세입자가 집에 불을 지르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는 세입자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가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는 당당한 노동도시, 프리랜서 노동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동반자 관계 인증제로 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없는 서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자동차와 미세먼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요 도심 4대 문안 혼잡 통행료 징수만이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던, 싱가포르 등 많은 도시에서 이미 1년 안에 30% 이상의 저감 효과를 증명해냈습니다. 단 2년이면 공기청정기조차 없는 서울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집에 불을 내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서울, 세입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세입자가 58%를 넘었습니다. 2년마다 쫓겨나고 폭등하는 전월세 이제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세입자 계속 거주권입니다. 세입자 조합을 만들면 집주인들과 공정 임대료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조 가입률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설립을 돕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프리랜서 노동자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을 위해서 동성 커플, 노인, 가족 등 동반자 관계를 인증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족보다 더한 가족인데 수술 동의서에 수술하지 못한 이런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에는 이미 다양한 동반자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계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일본, 대만에서도 동반자 관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하는 시민들이 만든 경제 대국입니다. 시민들의 삶도 유럽 수준으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의 정책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고요. 질문 순서는 김문수 후보부터입니다. 김종민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반자 관계 인증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퀴어 축제, 동성애를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그러면 이 동성애가 인증될 경우에 과연 에이즈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식의 어떤 인권을 이렇게 저버리기를 하는 이런 식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인권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드보이 얘기를 들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에이즈 문제는 전혀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미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동성애 문제와 출산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 김종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김종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천분 인권이라고 해서 존귀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끊임없는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토론해보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대문안 주요 도심 모두에 혼잡 통행료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시민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지하철 역사 내가 2배가 많고 그리고 전동차 내가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시민 보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건 박원순 후보하고 똑같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저 정책 공약을 안 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갖고 계신 여러 미세먼지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이나 측정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나서의 사후 대책입니다. 그럼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되는 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 후보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동차 미세먼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줄여가는 자동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특히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시숲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차선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 시민들과 함께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 마스크 벗길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순서는 박원순 후보입니다. 네, 저는 김종민 후보님의 여러 공약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특히 그 프리랜서를 지원하겠다는 거 참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방송 프리랜서들도 사실 굉장히 비정규직도 많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얼마 전에 사실 고 이한빛 PD를 기념하는 미디어 노동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수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각지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이 외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만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네.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은 워낙에는 이제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하고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고용 조건 속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재벌 대기업, 많은 기업들이 특수한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학원 선생님도 그렇게 계시고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노동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권리 또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지금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노동조합을 아직 결성하고 있지 못한 어렵고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걸 지원하는 것. 이게 서울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민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순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 발표와 PT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김문수 후보의 발표를 듣고 나머지 세 분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네 후보의 공약 발표 질의응답에 대해서 서울시민 유권자들께서 지금 면밀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저는 우선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이렇게 도시의 서울 시내 통행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뚫어서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동북안선도로 지하화하고 또 GTX도 ABC 노선 확정되어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4호선, 2호선, 3호선 이거 전부 다 급행화를 위해서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줘서 박 시장님 7년 동안 완전히 다 400군데 있어 막혀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역 앞에 서계동입니다. 바로 서울역 앞에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피난민 시절에 푸세식 화장실과 또 연탄을 떼는데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박원순 시장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 가꾸기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판잣집에 오래 살아서 이 판잣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이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박원순 시장님 부디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왜 본인은 좋은 데 살면서 우리만 이렇게 냄새 나는 곳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고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데는 또 서울시의 혈세를 이용해서 집을 사들이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세먼지 농도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오세훈 시장 때 계속 떨어지다가 박원순 시장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 하는 것이 광화문에 모여서 뭐 수천 명이 토론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공짜로 지하철 뭐 타고 버스 하면 된다 이러는데 정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미세먼지 제가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 대학교, 좋은 대학교 많은데 이 대학 주변을 제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들여서 대학과 또 구청, 시청 그리고 그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기업도 같이 힘을 합쳐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생활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고요. 이번 질문 순서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 그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15.5%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는 정책 방향 바꾸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를 철폐를 하면 그러면 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투기는 오히려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그 규정을 잘 운영하고 미리 공시하고 허락해 줄 때 투기가 줄어듭니다. 투기는 항상 많이 묻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강남을 많이 묵잖아요. 묵으니까 오히려 투기가 더 많아져서 강남 사람들만 집이 올라가서 덕 받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는 오히려 규제 속에서 투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는 일정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이 철학 자체가 도시 자체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넓게 계속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 저는 박원순 시장님 꼭 이 동네 가서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인은 좋은 데 살고 남들은 왜 이렇게 냄새 나는 데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답변 정리해 주시죠. 네, 다음 질문은 박원순 후보입니다. 예, 뭐 김문수 후보님은 이 뉴타운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허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1,000개가 넘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서울, 정말 갈등과 대결이 많았던 이런 서울을 간신히 이제 교통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정말 다시 그것을 이렇게 질문 정리해 되돌아가겠다는 주시죠. 네. 그런 얘기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행정동은 청파동이고 서계동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시민단체 청년들이 이곳에 박 시장님 사주신 집에 그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라고 있는데 벽화도 그려놓고 했지만 정말 여기 냄새 납니다. 못 삽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꼭 이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남들 보고는 살아라, 뭐 벽화를 그리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왜 거기에서 안 사시는지 저는 그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저는 이 어릴 때 판잣집에 오래 살아서 정말 이 판잣집에 벌레도 나오지요, 냄새는 나지요, 연탄가스 중독도 걸리죠. 살 데가 안 됩니다. 꼭 같이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종민 후보 순서입니다. 네. 다른 질문 준비했다가 하도 답변이 그래서 저는 서계동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하면 더 투기가 생긴다. 이거는 완전히 뭐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없애겠다는 얘기는 투기꾼들하고 강남 일부 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전에 뉴타운 정책 쓴 거랑 똑같습니다. 감옥 가신 정치를 왜 도대체 불러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토건 구석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초과한 이익이에요. 이른바 불로소득입니다. 왜 한국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임금은 최저임금은 다 깎으면서 왜 노동하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왜 도대체 세금을 못 매긴단 말입니까? 현행 50% 저는 90%까지는 걷어서 집 없는 세입자들, 청년들, 여성들 네, 질문 정리해 주시죠. 이런 네. 분들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종민 후보께서 이제 정의당이 정의를 생각한다면 주거 정의인데요. 이런 데 사는 것이 정의냐. 시장은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강남에 자기 새도 살다가 지금은 또 좋은데 또 시장 공간을 마련해서 살면서 주민들은 이런 데서 살아라. 이것이 정의냐. 그래서 저는 투기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투기가 일어나는 데는 거기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런 낙후된데 냄새 나는데 푸세식 화장실 이런 데다가 여기 살면은 이런 데 대해서 정의당이면 분노하고 이게 정말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자. 이 사람답게 사는 데입니까? 한번 가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강남은 안 된다. 강남에 얼마나 어렵게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투기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계동에 살아봤다니까요. 미리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자유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김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 공약 발표와 검증은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PT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판넬은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3개를 모두 쓰셨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후보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대표적인 공약 4개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 개벽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가 6개 구간 57km에 이릅니다. 그 구간들을 여기 그림 보시는 대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그러니까 200만 평방미터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서울 광장 150배 규모입니다. 여의도 광장 8배 규모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숲길, 공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부지를 개발해서 4차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홍릉이라든지 또 신촌이라든지
그런 좋은 대학들, 연구소들이 있는 곳에 바로 인접 부근에 철도길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서울에서 심각한 이유가 공기가 정체돼서입니다. 공기가 나갈 숨길, 바람길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형, 띠 모양의 공원이 서울 전역을 가로지르게 되면, 그래서 마치 연트럴 파크가 서울 곳곳에서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미세먼지가 정체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프리존 그리고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80% 정도의 생활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해야만 되는 일이 실내부터 미세먼지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역 내 320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356개에 달하는 버스 중앙차선의 그 버스 정류장, 거기를 저는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만들게 됩니다. 국내 기술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입증되고 수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온종일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공영제를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막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코딩 교육들을 시키고,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서울형 헬스 체인에 가입하시는 어르신들께 월 5만 원의 기초 건강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를 지불할 때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월 평균 7만 8천 원 정도 의료비를 내고 계신데, 이렇게 월 5만 원씩 의료비 지급한다면 큰 보탬이 되실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순서인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유념해 주시고 박원순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철도를 제어해서 그 지상 공간을 숲길이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연트럴파크뿐만 아니라 제물포 거의 준고속도로잖아요. 그 길을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드는 뭐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후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것을 유지해서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가요? 노후된 것을 유지하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지금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인프라 혹시 물으셨어요? 노후된 것을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지난번 박원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후 설비들, 특히 지금 뭐 도로뿐만 아니라 상수관, 하수관, 노후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서울시에서 고쳐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곳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 먼저 노후화가 되고 먼저 손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부족한 질문이나 답변은 추후에 자유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김정민 후보 순서입니다. 네, 철도 지하 공약, 숲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공약 들었을 때 이게 천지개벽 공약인지 천지분간 못하는 공약인지 참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지하는 매년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거의 가짜 공약이 아주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엄청 들기 때문입니다. 7, 8조 정도 든다고 뭐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민자로 한답니다. 민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주변 땅 자체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형태가 돼서 진짜 민자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공약 철회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민 후보 말씀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민자 사업은 전부 다 철회하고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그중에서 최소한 70% 정도를 그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개발을 하지만 그것도 역시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계획들 이미 여러 개의 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서울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만 박원순 그 당시 시장께서도 1호선, 2호선 지하화 찬성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어떤 그런 시도도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문수 후보 순서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저하고 이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서울 시민들이 옛날 런던 스모그처럼 상당한 정도의 호흡기 질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많은 질병을 유발할 것 같은데 그 어떤 좀 박원순 시장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 시장님 그 포스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우리 아빠는 미세먼지 해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철 내가 바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배나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아버지들이 일종의 미세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먼저 초단기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바깥에 이미 있는 미세먼지들을 제거하는 일도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예를 들자면 노후 디젤 자동차라든지 또는 그 낡은 그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를 비롯해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고요. 이로써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검증을 하는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민의 질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서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바닥에 지금 LED를 보시면 1, 2, 3, 4번이 있습니다. 후보들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종민 후보부터입니다.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등을 목표로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여주시죠. 특히나 이거 좀 면역성이 약한 노인네나 어린애가 아주 제일 숨쉬기가 아주 제일 나빠요. 근데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벌써 여러 번 나왔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네,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워낙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세먼지의 저감의 방법은 실내 공기질 잘 개선한다고 또 측정 잘한다고 중요하게 미세먼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실내 공기질을 잘 개선한다 하더라도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럼 다시 미세먼지 들어오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줄이고 대중교통은 늘리고 차선은 줄이고 도시숲을 늘리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요 도심 내 차량 통제 어렵지만 결단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숲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줄어들었던 차선에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확장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한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민들의 보고를 이제 한강을 젖줄이 아니라 허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문수 후보 순서입니다. 1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2, 3, 4번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저는
기호 2번입니다. 네, 2번 보여주시죠.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요. 일단 저 같은 사회초년생은 지금 서울의 월세도 너무 비싸고 집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다 집세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 집값 때문에 좀 살기가 힘든데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신 후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네, 주거 문제, 집값에 대한. 예, 뭐 대구에서 오셨다는 게 반갑습니다. 이 대구에 비해서 정말 서울 집값이 비싸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울은 조금 멀리 나가면 또 교통이 막히고 시내로 들어오면은 너무 집값이 비싼데 결국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1인 가구가 많이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쉽게 빌려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원룸을 많이 이렇게 공공용으로 만들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많이 지어서 공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SH공사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짓는 것도 많이 협력을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 편리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안철수 후보님입니다. 1, 2번 제외하고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기호 3번이니까 3번 하겠습니다. 네, 3번 보여주시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말고도 택시비도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서울시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옥철입니다. 그 지하철의 혼잡도가 140%가 넘어가면 견딜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지하철 거의 190%가 되는 곳부터 낮아도 뭐 160%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지하철 교통은 제대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증차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운행 시간을 그 간격을 단축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지하철 순환선이 있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을 거쳐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강북이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특히 강북의 6호선 원래는 순환선으로 계획됐지만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도 안 다니게 되고 경제성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철 6호선을 연결시켜서 순환선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후보 차례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4번 보여주시죠. 강남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다 옮겨갔고 또 기업도 본사들이 다 강남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강북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이제 편차가 이미 정착이 돼 있는데 후보님들은 이 강북과 강남의 그 세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그런 걸 동등하게 못해도 비슷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문의드립니다.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들 말씀하셨고 그걸 잘 저희들이 받아 안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강남북 균형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난 70년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강남의 인프라를 집중하면서 사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공약한 게 관문도시 개발이라는 그런 약속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서울로 보면 가장 어쩌면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도시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주목해서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뭐 1구에 1시설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야말로 평등주의로부터 이제는 좀 그 예산 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좀 쉬어가는 코너 키워드로 후보 알기입니다. 여기 지금 투명 볼 안에 공이 4개가 있는데 각각의 공 안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으면 나에게 무엇이란 이런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코너고요. 첫 번째 김문수 후보 차례인데 제가 공을 대신 뽑겠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전략공천이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저에게 전략공천이란 그 아주 불가피할 때가 아니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략은 누구의 전략이냐, 무슨 전략이냐, 어떤 경우의 전략이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공천 심사위원장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전략인데 사실은 마음대로 공천 이렇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공천은 국민의 손으로 하는 공천. 그야말로 예비선거도 거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제일 좋은 후보를 뽑아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략 공천은 좀 가급적 자제되고 그건 정말 유권자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시민단체입니다. 나에게 시민단체란 답변해 주시죠.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부 잘못되게 운영되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6층 사람들, 6층 외인부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청의 시장실이 6층에 있고 거기에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30% 정도가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로 친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잘하면 좋은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까지도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후보 차례입니다. (2등) 나에게 2등이란 나에게 2등이란 1등과 같다. 사실 저는 한 사회에 서열을 매긴다는 것이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는 누구나 재능이 있고 뭔가 그런 재능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능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열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교육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구라도 그런 재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그걸 도와주면 얼마든지 저는 훌륭한 잠재력이 있고 또 성공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 정말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모두가 꿈꾸고 활약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공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수도 이전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수도 이전이란? 나에게 수도 이전이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 시민들도 함께 생각해 볼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거의 10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수이고 사실 살기가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살기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도 균형 발전을 포함한 분산이라고 하는 국도 전체가 같이 발전해야 하고 또 평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통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서울 자체가 조금 더 작아지고 스몰화된 그런 시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시는 소확행이나 워라밸 같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KBS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이자 가장 뜨거운 순서인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후보 네 분에게 각 10분, 총 40분 동안 자유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씩입니다. 의제 제한이 없고요. 질문, 답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인데 대신 후보들께서 하시는 발언의 근거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난 뒤에도 후보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서울이 지난 7년간 계속 나빠졌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유체이탈형 화법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얘기하면 경기도가 협조 안 했다고 경기도 탓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적하면 국토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국토부 탓을 합니다. 또 일자리 문제 얘기하면 정부 세종시 이전 탓을 했습니다. 또 지난 9호선 싱크홀 사고 때 공법 결정은 시공사가 한 것이라고 시공사 탓을 했습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 때 시행사나 시공사 유족들 간의 문제라고 보상 문제, 합의 문제 회피했습니다.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 때 서울시 관할이 아니라고 남 탓을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 부풀리기 비판, 이제 지난번 그 경선 토론 때도 나온 문제긴 합니다만 제대로 해명이 아니라 국토부와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남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미세먼지 문제, 150억을 먼지처럼 날려버린 것에 대한 비난도 그 정책 시민이 제안한 것이라고 시민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이 제발 남 탓하는 시장이 되지 말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진짜 뭐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다 여기 다 적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진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저에게 서울시장 양보를 해주셨죠. 또 2014년 그 당대표로서 또 저를 아주 세게 지지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광주의 윤장현 시장 지지하러 가서 박 시장 봐라 저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최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또 비판하시니까 그 좀 야박하시다 이런 서운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는데요. 저는 뭐 아무튼 모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뭐 제 책임이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그 사고의 원인이나 구조를 말하면서 아마 제가 이제 6년이나 서울시장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한 적도 있나 봅니다.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지난번에 그 출마 동기를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사실 뭐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 선당우사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정말 뭐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준비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 아닌가요? 제가 답변해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후보가 하는데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답변 드리고 또 질문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하시면 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안 하시니까. 네. 아니 이거 지금 화면 좀 답변을 잠깐만. 하시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아니 이렇게 해도 답변 안 된다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셔도 됩니다. 형식에 아니, 안 해도 구애받지 되고 말고.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 답변을 안 하고 그렇지, 그리고 넘어가셨습니다만 먼저 하시- 제가 또 하나하나 직접 물어볼 먼저 생각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시고.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박원순 후보한테 뭐 남 탓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님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하셨죠? 네, 하셨죠? 5년 동안입니다. 네네.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네, 압니다. 제대로 네.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네, 생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공약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나는 공약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대선 때 TV 토론에서 하셨고, 근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된 제가 보기엔 계약인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은 국회가 줬다 뺏는 공약이 통과됐죠.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이번 정부가 모든 이유가 이번 정부가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한 것에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감추려고 또 저런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패했다. 선의는 좋았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줄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안 후보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1만 원 인상이 가능하려면 지금 그런 정도의 퍼센티지로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 잘못하신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님은 당연히 어떻게 어제 계약안 산수도 못 하십니까? 어제 계약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입장을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묻지는 않을 거고요. 박원순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저 좀 눈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 이재명 후보도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어제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저보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박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듣고 싶고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노동법이 정하는 이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사실은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따로 도입해서 사실 내년 정도면 많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국회에서의 통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 노동계와 좀 우리 정부 여당이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더 깊이 좀 논의를 해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뭔가 어떤 조정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발언 신청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일일이 사례를 다 들어드렸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제 가셨습니다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국토부 탓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 경선 토론회 때 박 후보께서 국토부가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도시정비법 75조를 보면 특별시장이 그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토부의 또 여러 가지 그 규정이나 이런 걸 또 지키게 돼 있어서 이제 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서울시장을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이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에 얼마나 허점이 있는가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로 이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는 또 중앙정부의 여러 법령과 지침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이렇게 서울시장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 시장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걸
끝까지 관철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울 아니고요. 시민편에서 일하시는 이게 분이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것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다 따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 저 법을 다 찾아봤으니까요. 뭐 그걸 그렇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설명하신다면 보시죠. 예. 저 네. 다른 쪽도 있습니다. 사실 또 미세먼지 문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50억 그 정책, 150억 날린 그 정책을 시민이 제안했다고 시민 탓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밝혀진 것처럼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그런 정책 제시한 시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3천 명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 수천 개의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아주 최악의 경우에 비상저감 조치 하나로 실현하자, 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무리 잠깐만, 열심히 저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아도 예. 잘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하십니까? 아니 어머니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제 얘기도 좀 같이 시간이 들어주십시오.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50억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못 쓰죠? 시민들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한 방법으로서 일정하게 시민 세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150억의 문제는 네. 50억 실수하는 건 그건 뭐 봐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토론하실 수 그런데 있다. 효과가 없었는데도 그걸 2번에 걸쳐서 100억을 더 날렸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150억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나 차선을 저감하고 만들어내 얘기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여러 대중교통의 효율적 방안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150억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박 시장님한테 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 저는 사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150억을 썼는데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무슨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미세먼지 하나만큼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토론장에 왔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이 얘기하신 차량 2부제, 미세먼지의 경고 상태가 되게 되면 차량 2부제 정도는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좀 늦게나마 내신 거에 대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의 2부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아주 긴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줄여가기 위한 조금 더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 관련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김종민 좋겠습니다. 후보님 말씀대로 이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이 종국적인 정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이다. 보다 더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 2부제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은 근데 법령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차량 등급제라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 오늘인가 어젠가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와서 그래서 그런 것이 그대로 된 것이지 뭐 이게 종국적인 정책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아예 일상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곳도 있고 파리 앤 이달구 시장 자고 치는데요. 이분도 이것을 검토했었죠.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이게 뭐 반드시 서울시만 한 일도 아닙니다. 시장님, 제 말씀은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차량 2부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면 시장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내는 결단력인 시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면단이 그런 어떤 도심에 들어오는 혼잡 통행료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아마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의지와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 공약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약간의 찬반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시장이 책임 있는 안을 안 내놓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한 미세먼지 해결책, 자동차를 줄이는 방안을 꼭 토론 과정에서 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꼭 안을 만들어서 내고 다음번 토론 전에는 꼭 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네, 뭐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고 또 발표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 미세먼지가 취임 이후에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팩트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아니, 팩트 여기 제가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점점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도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뭐 지금 사실 현재 상황에서 미세먼지 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인정하시죠? 해보시죠, 뭐 일단.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이 표시된 이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철수 후보 이야기하셨지만 지하철 플랫폼의 미세먼지는 지금 여기 표시되는 것보다 물론 높고요.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데 제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만은 전부 미세먼지 측정이 30m 높이, 20m, 5m 높이에서 하지 사람의 코 높이 1.5m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 높이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전광판에 발표되는 미세먼지 농도보다도 약 15 내지 25% 높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은 더하고요. 지하상가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가장 미세먼지에 책임져야 될 게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한다고 북경시장 왕한순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둘이 협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 과제를 하는데 그 연구 과제가 4억 1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신 과제가 삼겹살 구울 때 미세먼지 얼마나 나오느냐. 저는 정말 이 코미디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아까 대중교통 150억 이렇게 공짜 지하철 공짜 버스를 태워준 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중국과 연구하면 중국의 어디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어떤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삼겹살 구워 먹는 거하고 미세먼지 이런 연구를 중국하고 공동 협력하는 거 이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전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광화문에서 3,000명 모여서 토론회 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저는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환경과학으로 없애야지 과학의 방식은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그냥 공짜로 무슨 차 타라 또는 중국하고 그 삼겹살 굽는 이런 연구하고 있고 측정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왜 측정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측정한 자료도 환경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민간업체에서도 과학기술부하고 해서 나온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 없이 딴 데만 관심이 많고 시민단체, 육청 마피아 이 시민운동하는 것이지 자기 선거 조직하는 것이지 왜 미세먼지를 안 없애고 도로 교통을 해결 안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좀 더 그 미세먼지에 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어차피 저한테 질문이 많으니까 질문을 다 해주십시오. 제가 한꺼번에 답변 드릴게요. 아니,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 악화만 되고 있으니까 평균 유지만 해줘도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유지가 아니라 점점 악화를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반성하시고 그리고 시민한테 저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미세먼지 측정치 지금 공개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는 그 측정치 자체가 전부 우리 코 높이에 사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가 아닙니다. 전부 허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또 혹시 미세먼지에 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그리고 그 미세먼지 대책이 뭔지 지금까지 시장을 7년 하면서 무슨 대책을 썼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시민이 가장 핵폭탄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다른 데 돈 다 쓰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울시가 그동안 미세먼지에 했던 거 다 좀 찾아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예. 찾아보셨어요? 물론입니다. 예. 네.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를 확대해서 지엽적인데 왜 이렇게 해석하시는 올라갑니까? 그걸 것은 설명하셔야 된다. 너무 문제가 많다. 왜 악화되느냐?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도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과거보다 나아지지는 크게 않았지만 또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지 제가 좀 않습니다.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서울시가 사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55%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왕원순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과 울란바토르 이렇게 다 포함해서 13개 동북아 도시들과 함께 도시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북경시장과 함께 또 이 새로운 뭐 하트라인까지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라는 게 있어서요.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온갖 방법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묻고 싶은 게 김문수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이걸 보니까 경기도가 훨씬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아요. 아니 그러면 서울이라는 곳이 경기도 한가운데 있는데 서울이 아무리 잘해도 경기도의 공기가 결국은 다 같이 섞이는 거잖아요. 호흡 공동체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공장도 많고 여러 군데에서 미세먼지를 어디서 측정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도는 측정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경기도 이야기도 물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시장 토론이니까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박원순 시장 때는 올라가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제대로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제가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체크를 해보시라니까요. 가서 조금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여서 시민들 마스크를 벗겨드리는 게 목표지. 공무원하고 열심히 한다. 뭐 어디 안 찾아봤냐? 열심히 하는데 왜 올라가고 왜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방금 제가 설명을 고통을 드렸지 하느냐? 않습니까? 그럼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김은수 겁니다. 후보님,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게 미세먼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뭐냐를 묻는데 김은수 후보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측정 잘하고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측정을 그 얘기를 해야지.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시민들의 관심사는 아니, 현재 그런데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를 지금 어떻게 없앨 제가 거냐의 팩트체크부터 문제거든요.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팩트체크를 왜 지금 합니까? 팩트체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박원순 시장 그 취임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입니다. 7.3%가 나빠졌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7%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OECD 그 데이터를 보면 더 심합니다. 40%가 나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 시장님께서 박 후보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찾아보면 예산을 그동안에 20% 1,0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다 그 뭐 행정가의 그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깎은 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서울시 예산은 기후환경본부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우리 김종민 후보가 말씀하신 서울 숲을 만드는 거. 서울은 그동안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근데 그런 것들은 푸른 도시국에 또 잡혀있는 예산이죠. 서울시장을 조금 더 잘하시면요. 제가 미스터 디테일이라고 불립니다. 그 기후환경본부 다양하게 예산뿐만 조치를 아니라 취해 사실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또 서울시에서 따로 분류한 부분들까지도 다 봤는데 거기는 더 심하게 3,00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연합뉴스에 그걸 한번 팩트 체크 한번 아니, 보시죠. 저기 후보님들. 다음에 우리 토론할 후보님들 자 계획. 이런 말씀을 좀 해요. 조금 지금 더.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제가- 지금 이것만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님들은 아니, 두 후보님은 미세먼지가 어떻게 저감시키지 대한 정책안을 얘기해 주세요. 다 이야기해서. 근데 지금 언제 얘기하셨죠? 박원순 후보한테 제가 묻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웠는데 결과가 악화되고 시민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고통을 호소하고 핵폭탄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 아십니까? 아니 저는 열심히 하니까 저는 모릅니까? 네, 서울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또 생명이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다 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아까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정확히 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토건 사업에 대해서 제안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예, 그런데 일단 지금 미세먼지 계속 답변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제 질문을 했으면 우선 제가 답을 좀 이것부터 하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악화된 게 박 후보께서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지적을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까지도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다 부인하고 다른 팩트 체크를 해보라고 하고 법령을 찾아보라고 하고 예산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울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 후보께서 생각을 안 바꾸시면 결국 시장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바꿔야 미세먼지 문제 해결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처방이 나올 텐데 아니 이게 서울시장만의 책임이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서울시장이 원인이 삼겹살이냐 이거죠. 아유 지금 그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아니 억지가 아니라 돈은 4억 네. 이상 썼는데요. 아니 그건 우리 시민의 수많은 열쇠를 정책 중에 하나일 수도 아니,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요구했다는 건데. 시민의 돈을 4억을 썼으면 4억이 많은 돈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발언권을 아니 주시죠. 제가 원인이 지금 뭐 다 얼마 안 뭐냐면 남으신 것 이거는 같은데. 호흡 공동체라는 겁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공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경기도하고 중국 협조를 해야 될 거 공기와 아닙니까? 이게 다릅니까? 경기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협조해서 함께 해야 고쳐야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저 지사로 계시는 동안에 왜 그렇게 악화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제가 잠시 개입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아니라 저도 지금 그랬습니다. 김종민 네네. 후보께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옐로 카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당은 지금 미세먼지 해결해서 뭘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박 시장 시절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나빠졌다. 아니 안 나빠졌다. 이런 논의가 지금 왜 필요한지. 아니, 나빠졌다고 보여드리는 아니, 거 그럼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유권자들이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판단하실 거고 팩트체크 다 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자는 건데 왜 네. 토론을 피합니까? 아니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심각한데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7년간 무엇을 해서 더 악화를 시키고 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개선하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첫째, 측정치도 전부 사실이 아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지 않고 그냥 공짜로 차 타라, 공짜 선심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이 삼겹살 연구나 하고 있고, 이게 미세먼지 잡는 방법이냐를 제가 묻는데,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여기 시민들도 안심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시간 찬스 1분 아무도 안 쓰셨고요. 네, 안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저 공약 발표하실 때 첫 번째 공약이 서울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거의 안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서울페이가 위챗페이와 같다면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기존의 망을 활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예.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저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이미 다 논의해서 만든 것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말씀드리는데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좌 이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계좌 이체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챗페이 같은 곳도 0.5에서 0.6%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망이긴 하지만 그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소상공인들에게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런 돈도 안 든다고 하셔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거는 아까 제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도 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그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건 설명이 저는 꼭 필요합니다. 김문수 예산이 후보님한테 필요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요. 지금 계속 빠져나가시네요. 남북 이 대화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걸 위장평화 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라는 평화로 가는 길에 이걸 동의하고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저한테 예, 곤란하면 지금 모르겠고요. 빠져나가시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이제 저도 질문거리 있습니다. 물론 왜 예. 꼭 그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답을 해야 그러니까 하나요? 지금 저 공약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답변하시고 이건 굉장히 단순한 아까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비용 서울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을 저는 서울시장이 되시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일하실 거 아닙니까? 박장님 지금 말씀하지 네? 마십시오. 제가 질문할 거 있습니다. 박 후보님, 잠깐 멈춰주시고. 지금 뭐 시간이 저는 김문수 거의 다 후보님 돼버렸네. 답변 빨리 안 하실 거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아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에 답을 드리든지 답을 못 드리겠으면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방금 홍준표 대표의 그 남북 영수회담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사이 두 사람이 만났으면 모든 세계인의 관심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 국민 중에 납북돼 있는 516명의 납북자 중에 한 명이라도 송환을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 우리 유경식당의 여종업원들을 북한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통일부가 검토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인 핵 폐기 그리고 북한으로 납북된 분들을 송환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저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그런 평화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정치를 망치고 또 평화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오늘도 뭐 발언하셨던데 북풍 선거냐. 도대체 어느 쪽 그 색깔론이고 어느 시대에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지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볼 때마다 몰드보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너무 구석기 정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화 관련돼서는 이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는 마지막 냉전을 종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해방 놓듯이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박수 쳐주고 잘할 수 있는 거는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북풍, 빨갱이 이런 거 다 붙여가면서 하면 도대체 뭘 더 진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 초과이익 환수 안 하겠다. 또 재건축, 재개발 도장 찍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강남에 있는 어떤 땅 부자들 또는 투기꾼들을 의식하는 행위다. 도대체 이거를 왜 다시 불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아까 그 팻말 들지 마세요. 저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분히 재건축, 재개발 하면 됩니다. 왜 그거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 동네, 이게 강남입니까? 이게 강남 사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강남이라고 하세요? 왜 강남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냐 이거죠. 아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강북 재개발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서교동인데 서울 서부역 앞인데 왜 강남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냐고요. 아니, 저 서계동 얘기만 지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시내 400. 서울시 전체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모두 도장 찍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자체가 저는 토건을 중심으로 서울을 만들겠다는 거고 도장 다 찍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 가서 그러면 몇 개는 안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이미 김문수 후보가 시장이 되면 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지금 광풍처럼 불고 있어요. 물론 시민들은 불안에 떠십니다. 또 지난번 뉴타운 재개발처럼 쫓겨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주민이 지금의 투기를 합니까? 이 주민이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서계동 도장만 찍어주세요.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은 못하게 하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김종민 후보께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에서 낸 성명, 이런 성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와서 행하는 존횡, 자신의 성과를 위해 직원들을 실적 경쟁으로 내보내는 중간 간부들, 승진을 위해 남의 것 가로채는 적폐, 인력 부족을 아무리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시 집행부, 근본적으로 시정 운영의 철학부터 바꿔야 합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정책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노조가 이런 고충 겪어온 것에 대해서 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두 후보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시민들이 참여가 많이 보장되는 서울시를 만드는 방향은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는 뭐 6층이 아니라 뭐 16층이 되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거버넌스 만들고 위원회 구성하고 특히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서울시장을 펼쳐나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노조 이야기입니다. 네, 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넓혀서 좀 더 상근하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채용 절차를 어기고 또 채용의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문제였다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있다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건 문제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충분히 많은 시민의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저는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답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박 후보님 도우미로 나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는 또랑이 흘러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 사이에는 한강이 흐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두 분이 거의 생각이 같으시고 오늘 보니까 바꾸자 서울 슬로건도 똑같으시던데 빨리 단일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작권자인데 V3 만든 사람으로서 이거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박 후보께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그 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서울 폐이 문제 있다. 그건 제가 전문가라서 너무나 잘 아는 영역입니다. 그게 누군가 돈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기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를 말씀드려도 계속 빠져나가시고 결국은 또 남 탓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그게 서울시장으로서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님 제가 질문 답변하지 드리겠습니다. 않으십니까? 박 후보님 지금 30초 남았고 저도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지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 하시면 제가 몇 마디 드리려고 지금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 철도 지하와 숲 만든다고 하시는 거 저는 이제 숲 만드는 건 너무 좋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환경 문제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숲은 만들어야 되는데 철도에도 숲을 만든다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 그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산이 7, 8조 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민자 유치랍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7, 8조 정도 되는 돈의 민자 유치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민간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9호선 맥쿼리 사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해가지고 지금 이명박 시장이 지금 다 엉망진창 만들어놔가지고 그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한 심경이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요. 먹튀 자본들에게 뭐들 다 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좋은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 정도 규모의 좋은 사업,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김 후보께서 바라시는 친환경 사업 아닙니까? 서울 숲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에 대해서는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그 세금 부담 없이 지하로 열차는 다닐 수 있게 하고 숲은 숲대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노선이 열차선이 없어지면 그동안에 분단됐던 지역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 굉장히 큰 혜택이 네.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네 분 모두 시간 찬스 1분을 더 쓰실 수 있고요. 이 순서가 끝나면 마무리 발언 순서도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분 더 쓸 수 있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뭐 저도 돈이 별로 없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부채가 많으신데요. 또 시장 취임하시고도 계속 빚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빚이 무려 7억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자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빚 중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또 빚을 낸 게 있어요. 저는 통상 상식적으로는 시금고에서 빚을 내는 것은 조금 예상 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해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까지 박 후보님이 들으시고 제 질문에 답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서울 인권 헌장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공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 시장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울 인권 헌장 다시 공포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저와 함께 마음 모아서 성소수자 또는 인권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박 제가 후보님 답을 좀 드릴까요? 사실은 30초밖에 안 남아 있어서 시간 찬스까지 같이 쓰셔도 좋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네. 답을 인권헌장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시금고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계동 그 부분은요. 이미 도시 재생을 하기로 결정된 지역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방치된 것은 결국은 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것이 지정되면서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면요. 네, 이게 지금 묶이게 주어진 됩니다. 시간은 다 돼 있습니다. 네, 발언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김종민 후보 네. 찬스 쓰셨습니다. 1분 찬스 쓰겠습니다. 박 시장님 그냥 그렇게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서울은 이제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가 돼야 하고 저는 박원순 후보님이 시장이 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로서의 기대감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인권헌장이 폐기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박 시장님이 그것을 폐기하고 나서 또 소수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한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그 성소수자들 또 인권 단체의 분들이 한쪽에는 이렇게 박 시장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박 시장에 대한 분노도 많았겠지만 더 큰 것은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 인권 조례가 무너지고 인권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꼭 다음 토론 때 이 문제와 관련된 전향적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다음 토론 때까지 꼭 성소수자 단체들, 인권 단체들 함께 만나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김문수 후보. 우리 박원순 시장님 지금 한 달에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쯤 내십니까? 지금 마지막 1부는 자기 스스로 하신 게 질문 답변하는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1분 1분 또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쓰실 수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네. 잠깐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찬스는 안 쓰겠습니다. 답변을 안 그거는 해도 됩니까? 후보의 자율의 영역에 해당되기 그럼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떻게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이 부채가 많은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서울시의 부채도 우리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도 빚이 늘고 시도 빚이 늘고 그 빚을 또 시 금고로부터 빌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외국가가 계신다는데 그럼 이거 가게 전체가 어떻게 해서 이 유지가 되느냐. 그 점에서 한 가정의 가게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됩니다. 굉장히 묻고 싶고 반드시 이거는 해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생각합니다. 주시고요. 안철수 후보께서 찬스 쓰셨습니다. 네. 예, 아까 박원순 후보께서 제 질문에 답하느라고 시간을 좀 아끼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물어본 그 세 가지 다 답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김에 하나 더 서울시 내부만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민의 행복한 정책이 가능하겠냐고. 이게 작년 9월 19일 날 20대 젊은 7급 공무원이 자살한 다음 날에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박원순 후보 규탄하면서 낸 성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박원순 후보 인식이었습니다. 그 국정감사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임 시장에도 5명, 그 이전에도 자살 사건 많았다. 재임 기간 따지면 특별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숫자입니까? 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가 저는 지금 이제 찬스 쓰시겠습니까? 예, 지금 찬스 네. 쓰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구상과 공약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부 저한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많이 성찰할 대목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4년은 정말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시행착오도 하나의 자산인 것이죠. 저는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제대로 통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미세먼지 많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이 기후변화 도시로 가장 선도적인 도시로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지 또는 서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음 4년은 확실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 후보께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 공교롭게도 순서가 박원순 후보부터 시작입니다. 박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이 어떠셨습니까?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아마 잘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갇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합니다. 6월 8일과 9일에 있는 사전선거 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 사전투표 못하신 분은 6월 13일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새로운 상상의 한반도 그리고 새로운 경험. 저 박원순은 민주당과 원팀, 문재인 정부와 빅텐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드림팀이 되어서 서울의 시민의 삶의 혁명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정민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죠? 좀 마무리 발언은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는 사실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 성역이었던 갑질을 없앨 때 가능합니다. 방탄 국회,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홍문종, 염동열 의원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삼성의 문호조 악행,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대한항공의 갑질 폭행, 재벌 갑질은 강력히 처벌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킨 최저임금법 개혁안에 대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질은 시민들 삶을 괴롭히는 것을 모두 말합니다. 정의당의 모든 전국의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면서도 갑질과의 당당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의당 후보들에게 응원의 손을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마무리 발언 순서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 7년 답답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많습니다. 도로 교통 막힙니다. 서울 시내 400군데 넘는 재개발, 재건축 빨리 깨끗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저 김문수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 8년간 전국 일자리 50% 이상 만들었습니다. 공약 이행률 90%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청렴도도 꼴찌에서부터 전국 1등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직 청렴도도 떨어지고 공무원은 자살을 하고 정말 이대로 더 4년 가다가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한번 이 김문수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서울을 크게 한번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지난 7년간 못했는데 또 4년 하겠다는 얘기 공감이 가십니까? 야권 대표 선수인 저 안철수가 서울 개벽으로 개벽이 뭔지, 변화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 비핵화하는 것 꼭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도 비핵화도 철저하게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년 경제 살린다던 정부 한 게 뭐 있습니까? 기조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되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하늘을 찌르고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또 견제해야겠다고 느끼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그 견제의 표심을 야권 대표 선수 안철수에게 던져주시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12시가 넘어가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의 후보, 그리고 전국의 2280개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 기대하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후보와 함께한 KBS 초청 토론,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6월 13일 개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